네, 안녕하십니까. 경행 특채 14년도 11번.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 바로 행정절차법 48조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하시고요. 48조, 49조, 50조, 51조 이렇게 들어가죠. 48조는 1항하고 2항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여기서 도서의 공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서의 공, 도서의 공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도서의 공, 도서의 공 들어가시면 첫 번째 여기서는요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임의성 원칙, 그 다음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서 하게 되면 서면 제출 요구권, 그 다음에 의견 제출권, 그 다음에 공표, 여러 사람과 관련돼 있을 때는 공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의 공 이 부분에서 임의성 원칙에서 나오는 게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1번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요청 뭐 여러 가지, 보통 권고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오고요. 요청 이런 표현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청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임의적 협력,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강제성 띠지 않는다. 비권력적 작용이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뭐 특별히 위법성이 없다면 그 얘기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데서 기관은 이것 때문에 문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행정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얘기하는 거죠. 행정 주체가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낸 거네. 아이고야, 그렇구나. 여기다 살짝 넣어버렸군요. 손해배상 책임을 이것도 틀렸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과관계예요. 핵심은 인과관계.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지도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 강제성이 없어서 그래요. 저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죠.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위협한 관행에 따라서 토지의 매매 가격을 허위로 신고를 했다. 원래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법한 관행이라는 게 행정 지도가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행정 지도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다. 그 관행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가격을 신고하도록 계속 지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규 위반 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냐? 아니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겁니다. 행정지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 실제 거래 가격 이걸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접수를 해주질 않았어요. 계속 반려를 시켰습니다. 접수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적법한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를 탓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겁니다.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것만 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상대방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요거 얘기하는 거죠.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만약에 불이익조치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죠.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면
이게 예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죠.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다. 공권력 행사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번 다음은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 절차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는 교수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취소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네요.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거부 처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부가 권익 제한 그 중에 권익 제한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사전 통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뭘로 나올 수도 있다. 의견 제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의견 제출과 사전 통지는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동일하다. 인적 범위로서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물적 범위로서는 불이익 처분, 의무부가 권익 제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 등에서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등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절차에 참여시키는 이해관계이죠. 의무부가는 확실한 것이고 권익 제한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 취소 처분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키긴 하지만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 거부 처분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지요. 그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2조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4조 행정절차법 4조 1항, 2항 이렇게 들어가면 1항 부분에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2항에 신뢰보호의 원칙, 요 신뢰보호의 원칙 요거를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행정선례법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신뢰보호 원칙, 자기구속 원칙 그리고 행정선례법의 실정법상 근거다 이렇게 해도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 4조 2항 부분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도 국세기본법 18조 3항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실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 반영을 해야 되죠. 27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들은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면 당연히 처분을 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하지만 무엇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 민원인의 신청인의 의견에 구속이 된다라고 봐버리게 되면 그 처분을 누가 한 거야? 행정청이 한 게 아니라 사인이 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연결시켜야 되고요. 청문회 주재자는 대통령령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긴 한데 이게 그게 아니라 행정청의 소속 직원, 이게 또는이에요. 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는 28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자가 될 수 있다. 정식 청문 얘기하는 거죠. 정식 청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정청 소속 직원,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소속 공무원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 28조 내용이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을 한번 모아놓고 한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소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건 직권취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권취소다. 철회하고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직권취소라고 들어가게 되면 위성소 들어가시면 되겠죠. 위성소 이렇게 위병소. 그 다음에 철회는요 적발장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적발장. 위법 성립 소급 적법 후발 장래죠. 앞에 것은 이제 원시적 사유고 뒤에 것은 후발적 사유에 따라서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취소권 행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행정행위의 존속력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행위의 존속력으로서 형식적 존속력에 해당하는 불가증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존속력에 해당하는 불가변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불가증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변력
불가 변력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엇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 처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취소 재결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취소 판결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불가쟁력은 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냐? 쟁송 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얘네 두 개가 쟁송 취소. 이게 쟁송 취소가 된다. 쟁송 취소. 그래서 얘들은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이쪽 길과 이쪽 길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특히 준사법적 결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 스스로 자기가 했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런데 취소처분.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가? 네, 불가증력하고 취소처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에 영업허가 취소처분 이후에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영업허가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쟁송 절차에서 취소됐다. 뭐 취소 판결, 취소 재결 뭐 상관없죠.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취소 재결이 나왔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요거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취소는 되죠. 이거부터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취소가 이렇게 됩니다. 취소의 취소는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처음에 있었던 원처분의 효력이 부활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앞에 게 수익적 처분이면 가능하다고 배웠죠. 수익적 처분이면 요게 수익적이고 요게 침익적이고 요게 수익적이니까 가능하고, 만약에 요게 침익적이라고 하게 되면 요게 침익적이고 요게 수익적이고 요게 침익적이니까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해서 불가능하다. 수익적 처분이니까 우선은 취소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취소를 통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취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취소를 시켜요. 지금 어디서 영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중간에서 영업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업을 한 행위가, 이 영업행위가 과연 무허가 영업행위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가? 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취소가 되긴 하는데, 그럼 뭘 제거하는 거야? 요걸 제거하는 거죠. 요 취소 처분을 제거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부터 제거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소급해서 이렇게 제거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제거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장래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제거하게 되면 이건 이제 소급효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장래효가 적용되는 케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장래효가 적용되면은 취소 처분은 어디서부터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업행위를 한 요 시점에는 취소 처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럼 영업허가가 없었던 것이니까 무허가 영업행위가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소급효가 인정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취소 판결, 취소 재결에 의해서 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제거가 돼버리게 되면은 여기 시점에서 뭐가 있었던 거야? 취소 처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영업허가가 있었던 것이 돼버리니까 유허가 영업행위가 되는 겁니다. 취소 판결과 취소 재결은 소급효가 인정되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사실은폐라고 얘기했죠. 사실은폐. 허위, 사위의 방법 등 이렇게 들어가면 국가의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농간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농간한 것이다. 이러면 본인의 잘못이 인정되겠죠. 그러면 귀책사유가 인정이 될 것이고,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면은 보호 가치가 인정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신뢰보호익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귀책사유가 있고 보호 가치가 없고 이렇게 되죠.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실행권의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해서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판례가 한 말은 뭐냐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 같은 경우에는 원처분의 근거가 직권 취소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 3명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는 친구들이죠.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는 친구들, 다시 말해서 법규상 신청권이 없는 친구들이고, 얘네들이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갖기 위해서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돼야 될 것이며,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방법은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신청권이 없는 거라고 보아야 되겠고요. 다음은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된 정보가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령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우리 판례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명백서를 취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행정조사가 위법하면 그 정보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처분은 전부 다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행정조사가 위법이면 그 위법은 반드시 처분의 위법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지금 조사가 위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가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것이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정당한 건 아닌데요. 정당한 건 아닌데요. 무엇은 맞는 겁니까? 진실한 것은 맞습니다. 진실한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근거로서 행해진 처분은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잘못됐다면. 하지만 저 자료나 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나서 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조사 자체의 위법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거는 중복조사를 했었다. 그 얘기였었어요. 중복조사를 했었다. 중복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 자체는 정확하고 아주 훌륭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중복조사라는 조사 자체의 고의한 위법이 있고 그래서 조사가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정보를 정당하게 취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하게 취득한 건 아니니까 그걸 근거로 행해진 처분은 위법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번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으면서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복조사 금지 원칙입니다. 중복조사 금지 원칙, 중복조사 금지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나와 있는 얘기죠. 중복조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복조사를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행정조사, 네, 맞죠? 중복조사. 공동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중복조사는 금지되는 겁니다.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방 중심. 예방중심 조사원칙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방중심 조사원칙, 중복조사 금지원칙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4조에 좀 많이 있습니다. 4조에 행정조사기본법 4조에 보게 되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 이거를 위반하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 자체에 위법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에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우선은 맞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5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여부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기는 하지만 저 법을 근거로 바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라고 하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냥 틀린 지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행정조사가 이렇게 있는데 행정조사가
권력적 조사로서의 강제 조사라는 게 있고 강제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조사로서 임의 조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강제 조사와 임의 조사에서 행정 조사는 법률여부 원칙 적용을 받는다. 법률여부 원칙 적용을 받는다. 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예외로 들어버린 겁니다.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사, 이 부분은 예외다. 이 부분은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얘가 바로 법률여부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얘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릴 겁니다. 조사기본법의 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5번. 다음은 국가배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 이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그리고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관계에서 행하는 활동은 제외가 되는 것이다. 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법행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법작용, 사법행위가 이렇게 있는 다음에 여기서 공법행위가 권력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비권력행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협의설이 있고 그 다음에 광의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광의설이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협의설은 이거는 인정되지만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광의설은 여기까지 인정이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최광의설은 여기까지 인정된다. 전부 다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게 최광의설의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광의설 이게 바로 판례 입장이고 이게 통설 입장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행위 전반까지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고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은 행정처분에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해봤을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맞는 겁니다. 교수님들은 조금 잘 공부를 못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보다는 조금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으시면 머리가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 판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난독증 때문에 안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읽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의제기하지 말고 어르신한테 공경하고, 그쵸?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판례가 했던 말은 이거예요. 앞에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취소 판결이 나와서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냐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판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이, 이거 잘 알고 있는 판례죠. 법령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판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뒤에서 한 말이에요. 이거 뒤에서. 요거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취소승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이 성립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고의 과실이라고 했을 때 이 과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였을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였을 때, 그때 인정이 되는 것이며 법령 위반이라는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을 때 그때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과실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실하고 위법이라는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입니다. 부작위에서는 판례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귀에 있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의과실하고 위법성의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로 처리합니다. 별개 문제로. 이거를 같은 문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고의과실이 있으면, 법령 위반 있으면 과실은 자동으로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예, 위법성 있으면 과실은 자동으로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는 요거는 부작입니다.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판례각. 이런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예, 지금은 자기냐 부작이냐 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윗부분이 바로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 이거는 과실이 인정된다. 밑에는 위법성 얘기한 거고요. 객관적 주의 의무라는 게 바로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평균적 공무원이죠.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 예, 평균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라고도 뭐 해도 되고요. 예, 평균적 공무원, 일반적 공무원, 또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예, 보통의 공무원, 뭐 이렇게 보통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예,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주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예, 주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걸 놓고 과실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관적 주의 의무라는 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야? 담당 공무원,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 예, 그 친구의 주의 의무의 정도가 거의 밑바닥이라고 하게 되면, 예, 그럼 과실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봐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객관적 했는데 하나는 과실, 하나는 위법 이겁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소정에 공공의 영조물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어쨌든 정당한 뭔가의 권원을 지니고 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포함됩니다. 그래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민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민법은 그래도 758조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는, 예,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배상법 5조는 소유자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도 없습니다. 면책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정했던 게, 예,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을 했었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이게 이제 특수 케이스 얘기하는 거죠. 예, 특수 케이스, 예, 특수 논의. 예, 이렇게 써보시게 되면 누구하고 누가 있었습니까? 입법부하고 사법부의 행위 역시도 공법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예, 국회 이게 있었고 법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국회의 입법작용이 하나가 있을 테고, 예, 그 다음에 법관의 재판작용, 예, 입법작용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법관의 재판작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했을 때 입법작용에서 작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재판작용에서, 예, 일반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부분에서는요, 헌법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죠.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헌법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예,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경우. 그 다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인정. 이유는 차이가, 얘 같은 경우에는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있고요. 신급 절차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예, 별도의 시정 절차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판례는 정확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다음은 행정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예,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간위임 사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위임 사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 지자체 기관이 아니라 뭐의 기관이다?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다 이거죠.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였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을 한다.
그게 아니죠. 예, 양벌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얘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얘를 부리고 있는 사용자는 현재 지자체 쪽이 아니라 국가 쪽입니다. 국가가 지금 저 지방자치단체장을 예, 자신의 고용인으로 예, 이제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맞죠? 네. 그래서 얘를 부리고 있는 건 누구다? 국가 쪽이다. 국가 쪽이다. 예, 그래서 국가 쪽이 이 친구는 국가의 피고용인이고 고용인 사용자는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국가가 국가한테 벌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일 때 되는 거야? 뭐일 때? 자치사무일 때 되는 거죠. 자치사무일 때. 기간 유임사무일 때는 안 되고요. 기간 유임사무일 때 안 되고 자치사무일 때 낼 수 있습니다. 네, 자치사무는 됩니다. 여기서 100걸음 더 들어가시게 되면 100걸음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이럴 땐 어떨까요? 단체 위임 사무. 단체 위임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체 위임 사무일 때는 예, 지자체한테 양벌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치사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 하나도 안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죠.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집행정지라는 건 효력이 예, 일정 기간 동안 없는 걸로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아예 효력 상실입니다. 그렇죠? 아예 효력 상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60일 안에 제기하면 되죠. 그럼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완전히 소멸을 해버리는 거고 저 집행정지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나와? 과태료 재판 쪽에서 나오는 거죠.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그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게 특이한 부분인 거지 여기는 아예 효력의 상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송해,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세관청이든 경찰서장이든지 간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인 거는 매한가지인 거고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렇죠? 통고처분은 그것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그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므로 처분이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 행위에 고의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판례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판례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정되기 전 판례입니다. 이전 판례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이 되나? 그렇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여기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그리고 법인격 없는 모든 사단, 재단 등의 단체도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국민에 대한 규정이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면서 그 다음에 2항에서 외국인은 그랬습니다. 외국인은 모르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외국인은 나는 모르겠고 대통령령 가서 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위임을 했습니다. 대통령령 가서 봐라 그래서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대통령을 잠깐 만나고 와봤더니 대통령이 세 번째로 나한테 말해주더라고요. 3조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학술 연구 목적 등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도 외국 법인도 할 수 있다. 해서 외국인에다가 이런 친구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 및 월초 수당에 관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보게 되면 국가정보원법, 다시 말해서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보공개법 구조 1항, 정보공개법 구조 1항 단서 1호 있죠? 1호. 법률 그리고 뭐 대통령령 조례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할 때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1호 부분에 법률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정보원법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국가정보원법에 가게 되면은 저런 거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와이프가 남편이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도대체 남편이 한 달에 500원을 갖다 주는데 500원을 가지고 껌을 못 사 먹고 있어서 이빨을 썩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 주냐 니네, 그러니까 배우자도 알려줄 수 없다 이럽니다. 배우자도 알려줄 수 없다. 국가정보원 직원은 똥 싸는 것도 비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된다. 원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본일 것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본이어도 됩니다. 사본. 근데 이 부분도 있죠.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 문제는 주로 어디랑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합니까? 소의 이익하고 연결시켜서 출제를 하죠. 소의 이익. 그래서 그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그것을 주장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피고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원본일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투본드, 쓰리본드 괜찮고,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일체의 자료를 달라. 그러면 일체의 자료를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일체의 자료를 달라.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얘가 뭘 궁금하고 있는지, 뭘 달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또라이는 천지 삐까리니까. 그렇죠? 18번.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공급 거부는 공급 중단도 포함되죠. 중단.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급 거부는 아예 처음부터 공급을 안 하는 거, 뭐 수도라거나 전기라거나 전화라거나 가스라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공급 거부고, 공급을 하다가 끊으면 공급 중단인데, 공급 중단도 공급 거부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그냥 통칭 공급 거부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 해당을 하니까 이거는 제재력 행사입니다. 간접적 강제수단. 가상금은 언제나 가산세하고 여러분들 비교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가상금, 요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된다고 했죠. 물론 가상금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도 있는데 그냥 세금을 가지고 생각을 해 놓으세요. 세금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면 고지납부 방식의 세금 부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 방식이 있다라고 했죠. 누가 그것을 계산하냐,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계산하면 고지납부 방식이고, 국민 직접 자기가 계산하면 신고납부 방식이 되는데, 만약 여기서 세금을 안 내고 신고를 안 하고 뭐 그래서 또 안 내고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건 가상금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건 가상금. 여기서 나오는 건 가산세란 말이죠. 가산세. 요 가산세도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가산세도 가상금, 가산세 이렇게 있는데, 가상금, 가산세 거꾸로 말했습니다. 근데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의 가산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산 디지털 산지 그런 건가? 징수를 금액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세금이잖아. 지금 이 얘기는 가산세입니다.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해줄 거냐면 지연이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연이자.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1000분의 3, 뭐 100분의 12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연이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거꾸로 되어 있고요.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 시에 일정 액수의 금전납부 의무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를 훌륭한 표현입니다. 예, 부과함으로써라는 표현이 단 한마디도 없죠. 계고함으로써. 그래요. 이행강제금은 계고와 실제 부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계고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계고로서 의무를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금전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간. 예, 이거 다 뭐예요? 다 새로운 의무 확보산. 4개 다 새로운 의무 확보산. 새로운 의무 확보산 전부 다 간접적 강제 수단에 해당을 하겠죠. 명단의 공표란 위반 사실 공표 말하는 거죠. 행정법상에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부자기 의무면 위반이고 자기 의무면 불이행이고 이렇게 되겠죠. 예, 위반자의 성명이나 위반 사실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을 침해하게 함으로써 쪽팔리게 함으로써 쪽을 팔면 됩니다. 쪽은 보통 사람이 쪽을 잘 안 팔기 때문에 수치심에 호소한다는 거죠. 수치심. 쪽을 팔게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보다 쪽을 더 무서워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한 수단.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안 창피하거든. 있습니다. 지금 여럿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피를 몰라요. 창피를. 무서워 그러면 그렇죠? 창피를 모릅니다. 돈을 알아요. 돈은 아는데 창피는 몰라. 보통 사람은 돈을 뺏겨도 창피한 걸 더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장행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11번가 제가 이런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11번가 왜 싫어하냐면 사이트가 느려요. 느려서 안 사요. 여기서는 절대. G마켓 겁나 빨라. 무조건 난 여기서 사거든요. 모든 건 여기서 삽니다. 다른 데 너무 느려. 그래서 만약 이런 데에서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약관을 정하지 않았어요. 약관이 없다거나 약관이 없어요. 약관이 없어요. 몇 살입니까? 약관은? 약관이 없다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공정위가 뭐라고 했어? 야, 넌 왜 약관이 없냐? 도대체 몇 살이길래? 이렇게 하면서 표준 약관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준 약관 써라. 이게 권장행위예요. 야, 너 표준 약관 써. 그다음에 썼으면 있잖아. 잘 쓰고 있다고 나한테 검사 맡어, 심사 청구해, 검사 맡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표준약관을 쓰긴 쓰는데 표준약관하고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의 맞춤형 다른 내용이 있으면 표준약관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객들한테 알려줘. 너 안 알려주면 과태료 때릴 테야 이거거든요. 과태료 때릴 테야. 그래서 여기서 심사 청구해서 나한테 검사 맡어. 안 맡으면 때린다. 과태료 때린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고지해줘 라고 의무 부과하고 있고 뭘로 봐도 처분이죠. 뭘로 봐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 대장상의 벌점의 부과. 벌점. 벌이 와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아프죠. 그러니까 벌점을 부과한다고 해서 아무리 벌에 쏘여도 우리는 그냥 운전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운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은 없다. 당장은 없습니다. 벌점 부과하면 기분이 더럽죠. 그렇죠? 그것만 갖고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문책 경고. 문 옆에 있는 책.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은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제한을 가하게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 있죠.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겁니다. 직접적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처분이죠. 그렇죠?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건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반려가 돼버리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이건 분명히 권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맞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못 거치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심의반려는 아주 심히 반려스럽습니다.
행정심판을 설명하는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말. 그러면 다른 적절하지 않은 게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숨어 있는 걸 찾아보시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심판 청구를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행정심판법이겠죠? 그렇죠? 행정심판법, 행심법 3조입니다. 3조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내가 바로 일반법이다. 내가 바로 일반법이다. 내가 바로 일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서, 그런데 난 일반법인데 대통령 앞에서는 쪽도 못 써요. 이렇게 써 있어요. 쪽도 못 써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그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가 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상급기관이 현재는 이제 예전엔 오바마였는데, 근데 오바마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다른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법에 보면 소청심사 있죠. 소청심사, 이런 거에만 되는 거죠. 재결의 기속력은 당의 처분에 관한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이것도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막 적절하지 않은 걸 막 되게 많이 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쪽팔리게. 까지가 더 적절한 표현이죠. 까지.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뿐만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게 바로 뭐야? 재결 이유 부분이죠. 재결 이유 부분. 소송 쪽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편하죠.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고, 그 다음에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함께 이유까지 미치죠. 여기 기속력도 재결도 마찬가지, 재결 주문과 함께 재결 이유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청구인은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없으면 그 재결 및 요거 세 개 좀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서의 재결,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과 N부작위, N부작위, 앞에 있는 처분은 자기 처분이고 뒤에는 부작위 처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판 청구할 수가 없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는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을 말하는 거죠. 재심판 청구가 금지가 된다. 그래서 다시 불복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소송으로 가라. 가라. 행정심판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총괄하지 못한다. 있은 날이죠. 있은 날에 180일. 여기 등 없죠. 등이 없습니다. 왜 없어? 이것 때문에 없죠. 이것 때문에 등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객관적 청구기간이죠. 객관적 청구기간 있은 날에 180일.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 27조 3항의 객관적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